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종로관 영어과 김혁수입니다. 오늘 수능 D-15 최적의 영어 학습법은 이란 제목으로 조선닷컴에서 라이브 방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방송이 제의를 받고 나서 뭔가 좀 의미 있고 재미있는 제목이 없을까 좀 고민하다가 다음과 같은 제목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 내 안에 숨은 1등급을 찾아서 라는 제목을 제가 한번 달아봤습니다. 딱 보름 남았잖아요. 이 보름 남은 이 시점에 여러분 안에 있는 숨은 1등급을 찾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찾아보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 보고 계시죠? 한 4가지 항목으로 제가 구성해 봤는데 첫 번째 항목은 뭐냐면 영어 절대평가의 영향이라는 제가 제목으로 달아봤습니다. 사실 그 영어 절대평가 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가 이제 2년 차이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아마 학교에서 고2, 고3 때 몸으로 느끼고 계실 겁니다. 이게 이제 입시적 측면에서 또 학업적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지고요. 두 번째는 목표 등급대별 현실적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한번 달아봤는데요. 학생들마다 이제 지금 처한 위치가 천차만별일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과목과의 관계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2주 남은 시점에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1번, 2번보다 더 중요한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 시험 당일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3번 항목이 어떻게 보면 정말로 숨어있는 1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번 항목도 같이 하실 거고요. 네 번째 항목은 뭐냐면,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어떻게 보면 당부의 말이랄까? 마지막 그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그런 항목으로 제가 잡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한 순서대로 첫 번째 영어 절대평가의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크게 보면 이제 입시적 측면이랑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 받는 이제 학업적 측면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제가 나눠봤는데요. 입시적 측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수능 시험을 보고 나서 특히 이제 주요 과목이 뭐가 있죠? 예를 들어서 국어라거나 수학이라거나 영어, 탐구 이렇게 있을 텐데요.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 같은 경우는 시험지 성적표에 어떻게 표기가 되죠? 네, 자기 본인의 등급뿐만이 아니라 백분위 점수, 그 다음에 표준 점수까지 같이 기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영어 과목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등급만 표기가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들 그 입시 전형 중에 수시 전형 있죠. 수시 전형은 물론 등급만 중요하죠. 근데 수시 전형에 혹시나 이제 실패를 해서 정시 전형에 지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백분이나 표준 점수가 전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등급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정시 전형으로 갔을 때 학교마다 아주 반영 비율이 다르고 그 중요도가 아주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입시 전략적인 측면에서 따로 1시간 이상을 얘기할 만한 그런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입시적 측면에서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수시 전형 있죠. 수시 전형에서도 큰 의미를 가집니다. 보통 이렇게 됩니다.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 영어 이 4개 중에서 뭐 3개 합 6, 뭐 4개 합 8 이렇게 최저 등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특히 이제 수시 논술 전형에서 그런데요. 혹시나 이제 그 대학의 입시 요강을 보실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영어가 빠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연대라거나 성대라거나 이런 경우에는 국어, 수학, 탐구 중에 뭐 2개 합 4, 내지는 뭐 4개 합 7, 8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른쪽에 잘 보시면 분명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어 2등급은 필수다.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연대 특정과 같은 경우는 영어 1등급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가 모두 1등급을 할지라도 영어가 2등급이 안 된다. 그러면 응시조차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입시적 측면에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은 중요성이 있고요. 학업적 측면에서 학생들은 그럼 어떻게 이걸 바라보고 있는지 제가 사실은 뭐 학교에서도 그 다음에 학원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장에서 학생들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제가 느껴보고 있습니다. 그 모습 함께 한번 나눠볼게요. 어떤 게 있냐면 학생들 본인들의 이제 속 심리 상태입니다. 90점만 넘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100점이든 91점이든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똑같이 취급받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6월달이나 9월달 시험에서 내가 언제나 뭐 95점, 98점 이렇게 받았던 친구들은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겠다. 나는 이미 1등이 완성됐으니까. 라고 이제 생각하는 친구들이 물론 있을 수 있고요.
혹시나 이제 그게 좀 어려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내가 2등급은 나오지 않겠냐, 80점은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실제 특히 이제 3학년 2학기를 넘어가게 되면 그런 친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런 생각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지금 있을 거예요. 자, 영어 절대평가의 영향에 대해서는 네, 이 정도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으로 네,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네, 학생 그 본인들 개개인별로 현재 받고 있는 등급이 다르고 그 다음에 목표하는 등급이 분명히 다를 겁니다. 지금 2주, 보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 숨어있는 1등급, 그러니까 1, 2점 사이의 어떤 싸움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를 경우의 수를 좀 제가 갈라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1등급이 목표인 경우라고 제가 달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학생들이냐면 지금 현재 1등급을 받고 있거나, 그러니까 90점 이상을 안정적으로 받고 있거나, 아니면 80점 중후반대를 지금 마크하고 있는 친구들 있죠. 85점, 89점 이런 친구들, 이런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어떤 거냐면 영어에 최소한의 시간만 투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학생이냐면 영어가 지금 1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으면서 동시에 수학이라거나 국어라거나 다른 과목이 좀 급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영어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 사실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언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에 30분 정도는 그래도 영어에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 편식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국어 과목이 약하다고 하루 종일 국어를 한다. 예, 그런 태도는 1학기 때나 여름 방학 때까지는 혹시나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단계에서 실전이 지금 2주밖에 안 남은 단계에서는 모든 과목을 다 사랑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0분 이상은 꼭 투자할 것이라고 처음에 한번 달아봤고요. 두 번째는 모의고사 대표 문항 8문제라고 제가 써놨는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독해 문제 중에서 총 28개잖아요. 그 중에 이제 등급을 가르고 중요한 3점 문항 있죠. 총 7개인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까다로워하는 문항이 다음과 같습니다. 28번 어법 문제, 29번 어휘 문제, 그 다음에 31번부터 4문제 연속 나오는 빈칸 문제 한 2개 정도 푸시는 게 좋고요. 36, 7, 8, 9번 있죠. 순서 문제 있잖아요. 문단 배열, 그 다음에 문장 삽입 이렇게 2개씩 풀면 총 8문제 정도 됩니다. 하루에 8문제 푸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안 걸리잖아요. 한 2, 3분 정도 잡으면 되니까 20분 정도는 문제를 푸시고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10분, 15분 투자를 해서 본인 걸로 만들어 두시기를 강력히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꼭 1등급이 나와야겠다라는 친구들은 빈칸 문제 중에서 33번, 4번 정도에 나오는 제일 어려운 문제 있죠. 소위 킬러 문제가 보통 33, 4번 정도에 나오는데 그 문제, 그 다음에 작년까지는 나오지 않다가 올해 들어서 올해 6월 달 시험에 21번 지문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문에 제일 마지막에 넌이라는 영어 표현에다가 밑줄이 이렇게 그어 있고 의미하는 바를 영어로 설명해라.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아주 비유적이고 아주 함축적인 그런 부분에 밑줄이 쳐 있는 그런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하시고 시간 투자하시는 게 케이스 첫 번째 친구들에게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케이스는요, 다음과 같습니다. 영어에 좀, 1등급이 목표긴 한데, 영어에 좀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학생들은 이제 어떤 경우냐면, 지금 현재는 1등급이 조금 어려운 친구죠. 예를 들어서 6월달, 9월달에 80점 중후반대가 나왔던 친구인데, 내가 반드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연대 특정한 과에 지원하기 위해서 1등급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수시 지원할 때 전략적으로 영어가 난 1등급이 필요해. 수학이나 국어나 탐구가 조금 약하니까 최저 등급 맞출 때 영어가 나한테는 1등급이 꼭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약간 시간을 더 투자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상태인 거죠. 1시간 이상을 투자하기를 조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에서 제가 모의고사 8개 중 주요 문항을 좀 풀어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말고 그거 하면서 동시에 EBS 지문도 좀 정리해 보기를 조언드립니다. 여러분들 EBS 지문 뭔지 알죠? 처음에 나왔던 게 수능 특강 영어라는 책이 있고요. 독해 연습이라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수능 완성이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요 세 가지 책인데 요 세 가지 책을 모두 다 보려고 그러지 마시고 주요한 유형들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법이랄지 어휘랄지 빈칸이랄지 순서랄지 이런 정도의 지문 정도는 좀 추리면 한 3분의 1 정도를 줄 겁니다. 진짜 그래요. 듣기 빠지고 앞에 있는 뭐 대입 파악이라거나 도표 문제가 빠지게 되면 한 3분의 1 정도를 줄 겁니다. 그 지문 있죠? 그 지문을 가지고 주요한 어떤 부분이 어느 부분이었는지 여러분도 공부한 책이 다 있을 테니까 그걸로 정리를 하시면서 모의고사를 하루에 한 8지문 정도를 풀어보시기를 조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케이스 두 번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지문씩 집중 분석하자라고 제가 제목을 좀 달아봤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문제를 풀고 틀렸거나 맞았거나 상관없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지문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쵸? 분명 있을 겁니다. 자기가 잘 이해도 못했으면서도 답을 막 찍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왜 이해가 안 되는지를 꼭 분석해보는 시간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특히 이제 1등급 목표한 친구 중에서는 아마 좀 어려운 구문 해석이 안 되거나 아니면 해석을 했어도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우리말로 100%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그렇잖아요. 혼자 열심히 한번 분석해 보시고요.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주변에 훌륭한 영어 선생님들 있잖아요. 찾아가셔서 자기 것으로 만들기를 조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2등급이 목표인 그런 경우라고 제가 잡아봤습니다. 2등급이 목표란 얘기는 보통 지금 현재 2등급이 안 나오고 있는 친구들인 경우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80점대를 받고 있는 친구들은 목표가 1등급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지금 85점 나오고 있는데 내 목표는 그냥 무조건 2등급이야. 왜? 안전하니까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거의 없을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80점이 안 나오고 있는 친구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80점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70점대 내지는 60점대란 얘기인데 여기부터는 좀 작심하고 제가 좀 글쎄요,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정확하게 자기를 좀 인식해야겠습니다. 자기가 지금 현재 80점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이게 영어가 지금 절대평가기 때문에 지금 3등급 정도를 받고 있는 거지, 만약 상대평가 제도가 그대로 유지됐었더라면 4등급 내지 5등급이라는 얘기죠. 학생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그러면 70점대면 지금 어느 정도 위치냐? 잘 생각해 보시면 영어가 100점 만점이잖아요. 그 중에 듣기 평가가 37점이죠. 맞죠? 그러니까 듣기 평가를 거의 다 맞춘다는 가정하에서는 독해 부분에서는 얼마 정도를 받고 있는 거죠? 가까스로 반 정도가 넘고 있는 경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등급, 지금 현재 80점이 안 되는 친구들은 솔직하게 내가 좀 영어가 좀 약하구나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름 남은 이 시점에 어떻게 할 거냐? 목표를 조금 약간 수정해야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듣기 문항이 총 17개 있는데 2등급 목표라면 절대로 한 문제도 틀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듣기 문항 17개를 무조건 맞추자라는 생각으로 임해야겠습니다. 그 다음 독해 문항 28개 있는데 20개를 골라내기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놨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7개, 8개 정도는 내가 버릴 문제도 고를 수 있어야겠다라고 저는 조언 드립니다. 그러니까 7개 정도를 틀리면 어떤 얘기냐면 7개가 모두 다 3점 문항이라고 쳤을 때 7개를 틀리면 몇 점이죠? 79점이잖아요. 7개를 버려도 다 모두 3점 문항이라고 치더라도 79점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2점 문항도 있을 거고 7개 중에서 한두 개 정도를 맞출 수가 있으니까 80점 초반이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0개 정도만 내가 열심히 골라가지고 그건 내가 모두 맞추겠다라는 생각으로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를 골라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제 종합하는 그 항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점 문항, 특히 이제 어법이나 빈칸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을 참 곤란하게 하는 그런 문제죠. 28번 어법 문제, 특히 뭐 31, 2, 3, 4번 빈칸 문제 참 어려운 문제들인데 이 앞에 좀 겸손해야겠습니다. 겸손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문제를 순서대로 풀어가지 마시고 28번, 31번이 좀 앞에 있으니까 뭐 앞부터 풀지 마시고 거기서 시간을 잡아먹지 말고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있잖아요. 풀 수 있는 문제를 먼저 이렇게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2등급이 목표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고요. 구체적으로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당연히 투자해야 됩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1시간 정도 투자하기를 제가 권해드리고요. 남은 2주일 동안에 듣기를 만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말되 빠지지 말고 듣기 공부를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제가 제목에는 2주 동안의 2세트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일주일 1세트 정도인 거죠. 욕심부리지 말고 듣기 공부에 하루에 5분에 10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틀렸거나 안 들리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계속 이어폰을 꽂고 다니면서 문제를 들어보고 지문을 보면서 듣고 말하고를 한번 반복해 보시기를 강권드립니다.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듣기가 약한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말하기도 좀 부족한 친구들이에요. 역으로 말하면 뭐냐? 말하기를 잘한다? 듣기도 실력이 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안 들리는 그런 여는 부분이라 그러죠.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는 연습을 해두는 걸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에 집중할 거냐? 아까 제가 20문제 정도만 좀 집중해 보자 그랬잖아요. 대입 파악 문제, 뭔지 아시죠? 글쓴이의 주장은 무엇인가, 제목은 무엇인가, 주제는 무엇인가, 요지는 무엇인가 하는 그런 20번대 앞부분까지 나오는 그런 대입 파악 문제, 그 다음에 순서 문제 있죠? 순서는 30번대 후반에 나오는 문단 배열 문제, 그 다음에 문장 넣기 문제, 이쪽에 좀 집중하셔서 20문제 정도는 꼭 맞춰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목이 좀 마르네요. 다음은 3등급이 목표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3등급이 목표라는 얘기는 지금 어떤 얘기죠? 지금 현재 본인이 3등급이 안 나오는 친구들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3등급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4등급, 5등급이란 얘기다. 4등급, 5등급이란 얘기는 또 어떤 얘기냐? 4등급이란 얘기가 60점대란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 기억나시죠? 지금 60점대 정도를 받고 있는 친구들은 제가 주변에 보니까 듣기를 아주 많이 틀리진 않아도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참 듣기가 약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듣기를 한 두세 개, 세 개, 네 개 정도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듣기를 무시하면 안 되겠습니다. 3등급이 목표라면요. 듣기에만 하루에 10분 정도를 투자하는 걸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방식은 동일한데요. 일주일에 한 세트 정도만 이렇게 문제를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문제를 많이 푸는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비유를 좀 많이 드리는데요. 듣기 공부할 때 여러분 많이 듣는다 그래서 듣기 실력이 느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이 듣는다 그래서 듣기 실력이 늡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안 들리는 어떤 외계어라거나 다른 나라 말을 계속 들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갑자기 들리나요? 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게 들리느냐? 안 들리는 그 부분, 그 단어, 내지는 그 표현이 어떤 뜻인지를 알면서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알아야 그 단어가 들리기 시작하고 들린 그 단어가 어떤 뜻인지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아까 했던 말하고 반복되는데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지문을 보면서 들으면서 말해보기를 정말 조언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10분 조용한 곳에 앉아서 중얼중얼 거리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집에 앉아서 이어폰을 꽂고 중얼중얼 거려보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하면 분명히 한두 문제 정도는 꼭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자, 3등급 목표인 경우에 듣기를 무시하지 말고요. 두 번째는 구체적인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말로 2등급 목표인 친구들보다 풀 수 있는 문제에 더 집중해야겠습니다. 그 중에서 초반에 나오는 대입학 문제라거나 도표나 안내문 유형은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을 위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집중을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영어 지문이 한 가지 이야기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별로 길지 않거든요. 별로 국어 비문학 지문처럼 무슨 몇 페이지에 걸친 그런 지문이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 얘기만 필자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생각이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설명한다거나 부연 설명한다라거나 아니면 대조해서 보여준다라거나 이렇게 강조하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입학 문제, 그러니까 주제 문제라거나 제목 문제 있잖아요. 요지 문제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그런 지문을 보면서 필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본인이 입으로 한번 말해보세요. 본인이 이해한 말을. 그리고 본인만의 해설지를 한번 써보세요. 쉬운 문제를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분명히 늘게 됩니다. 도표나 안내문 유형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절대로 틀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3등급 목표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그 지문 하나 정도가 혹시 벅찰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 문장이라도 본인이 이해가 안 되거나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지문이 있잖아요. 반드시 구조 분석을 해가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기를 조언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목표 등급대별 현실적인 어떤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고요.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두 번째 항목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당일 전략에 대해서 전략이란 타이틀로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전 사실 그 수업할 때 모의고사 전마다 이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특히 이제 학기 초에 그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같이 이제 나누곤 하는데요. 시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시험을 보고 있다. 여러분 수능에서 영어를 언제 봅니까? 3교시에 보게 되죠. 3교시 이제 점심 먹고 나서 보게 됩니다. 안내방송이 나올 겁니다. 안내방송이 나오고 익숙한 어떤 성우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지금부터 2019학년도 이렇게 시작하는 그 멘트가 있잖아요. 그때부터 막 이제 그 시험지를 열어가지고 듣기 문제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푸시는지 한번 마인드 컨트롤 해보세요. 듣기 방송이 시작될 때 시험지를 봐도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죠? 어떤 문제를 풀고 있나요? 듣기 문제를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뒤쪽에 있는 18번, 19번, 20번 이렇게 독해 문제 쪽을 막 풀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듣기 10번하고 11번 사이에 약간 이렇게 인터미션이라고 약간 쉬는 시간이 한 12초 정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여러분 어디를 보고 있나요? 듣기 10번과 11번 사이에 어디 보고 있죠? 11번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뒤쪽에 있는 독해 문제를 쳐다보고 있는 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라고 제가 질문하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선생님 시간이 없어서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독해 문제 풀 때 시간 부족에 대해서 많이 호소를 하는데 왜 시간이 없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그거는 듣기랑 독해 문제를 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너의 독해 실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듣기랑 독해 문제를 반드시 병행해야 된다는 부담을 갖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듣기 문제가 한 20분 정도 걸리잖아요. 그때는 듣기 문제만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10번 문제가 끝났으면 11번 문제에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양쪽 다 하다가 혹시나 한 문제라도 실수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시험 봤는데 3년 동안 선생님 3년 동안 시험 봤는데 병행했어도 한 문제 틀리지 않았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다면 그거는 지금 개인 문제이기 때문에 말리진 않겠는데 혹시나 이제 좀 등급이 지금 3등급, 4등급 정도를 받고 있는 친구들은 제 말씀대로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제가 독해 문제 풀이 순서라고 달아봤는데요. 독해 문제 풀이 순서는 어떤 얘기냐면 18번부터 독해 문제가 시작하잖아요. 처음부터 보통 이렇게 많이 푸는데 그러지 마시고 3점 문항이 처음 시작되는 좀 어려운 부분이 뭐죠? 보통의 경우는 작년까지는 28번이 이제 업번 문제였는데 올해 신유형이 등장했잖아요. 신유형이 이제 9월 모의고사 때는 21번에 등장했었죠. 그런 신유형 문제를 제외하고 27번까지는 먼저 좀 풀어보는 거죠. 풀어본 다음에 본격적인 3점 문항에 나오는 28번, 29번 어휘 문제, 그 다음에 31번 빈칸 문제 이런 거는 좀 건너뛰시고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비교적 쉬운 장문 독해 있잖아요. 41번부터 시작하는 장문 독해 41번, 2번, 3번, 4번을 좀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40번 요약 문제를 푸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곤란해하는 거를 제일 나중으로 미루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순서 문제를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빈칸이랑 어법이랑 어휘를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푸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항목은 어떤 거냐면 아까 이전 항목에서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요. 풀어야 될 문제 그리고 버려야 될 문제를 잘 선별해야겠다라는 것을 더욱더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느낌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느낌이 있느냐? 어떤 문제 딱 보잖아요. 지문을 딱 보다 보면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을 이렇게 문제를 읽다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가 감이 안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들 말로 좀 느낌이 좀 쎄하다 그러잖아요. 느낌이 좀 쎄한 그런 지문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지문은 건너뛰어야 됩니다. 별표를 쳐두고 체크 표시를 한 다음에 건너뛰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단어 시험 볼 때 1번에 나와 있는 단어가 제 기억이 안 날 수 있잖아요. 30분 동안 쳐다보고 있는다 그래서 절대로 그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2번, 3번, 4번, 5번, 6번, 10번 문제를 풀다 보면 아차 1번 단어가 이 단어였구나 라고 떠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을 읽어보고 느낌이 좋지 않으면 과감하게 체크 표시라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1등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도
3점 문항 3개 정도는 틀려도 되잖아요. 네, 그런 생각으로 아무리 1등급의 목표라 할지라도 3문제, 4문제 정도는 이렇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 다 틀려도 상관없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내가 시간 투자를 풀 수 있는 쪽에 집중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마지막 4번 항목에 크리티컬 포인트라는 제목으로 한번 달아봤는데요. 1, 2번, 2번, 3번이 다 D로 시작해서 뭐 3D다 이렇게 한번 장난스럽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 항목은 이것만은 don't do it, 이것만은 하지 마라 라는 게 있습니다. 욕심 많이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 욕심을 부리다 보면 떨리게 됩니다. 욕심 부리는 게 어떤 거죠? 자기 실력보다 더 많은 점수를 받고 싶은 게 욕심이잖아요. 여러분 실력대로 점수로 나오는 게 평균적입니다.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본인 자신을 너무 믿지 마세요. 나는 무조건 1등 나올 거야. 그러니까 영어 공부 안 해도 돼. 이런 생각 절대 금물입니다. 과식하지 말라는 얘기가 농담이 아니고 여러분 시험 볼 때 점심시간에 이제 너무 많이 먹게 되면 3교시 영어 시험 볼 때 졸리잖아요. 예,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제발 이것만 하자라 그랬는데 유쾌한 생각이나 미소, 농담이 아니고 여러분 밤에 잘 때마다 즐거운 생각과 웃음으로 한번 주무셔 보세요. 다음날 상쾌하게 잘 일어날 수 있고 그런 어떤 좋은 컨디션으로 보름 동안 지내서 수능 시험장에도 좋은 생각 그리고 또 유쾌한 생각으로 임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그 love yourself,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라고 제가 한번 달아봤는데요.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인격과 이 정도면 괜찮아, 나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면 생각한 대로 되니까 이 좋은 생각으로 끝까지 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길지 않은 시간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기자님 모셔다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에서 교육 담당하고 있는 박세미 기자입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질문을 이제부터 선생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 강의 진행하시는 동안 몇 분 수험생분들과 그다음에 학부모님들께서 그 질문을 몇 개 보내주셨는데요. 네. 그 점수가 자꾸 90점대 후반만 나온다. 1등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후반이요? 네. 90점, 네. 80점대 후반만 네. 나온다. 네. 1등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80점대 후반이면 2등급 2등급이죠. 이죠. 2등급입니다. 네. 거기서 자꾸 안 올라가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해야 사실 될까요? 그 수업 현장에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80점 후반이 나온다, 1등급 안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제 제가 아까도 했던 말인데 좀 욕심을 좀 버리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어깨에 힘을 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특히 이제 최근에 6월달이나 9월달 시험에 22번, 23번 정도의 그 주제 문제라 그러거든요. 주제나 제목 문제에 대입학이라 그러는데 보통 2점 문항으로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보통 이제 1등급 목표로 한 친구들이 무조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문제가 좀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려운 지문들이 몇 번 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학생들 말로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왜 답이 안 나오나 싶어가지고 22번, 23번 그 어려운 그 주제 문제에서 시간을 3분, 4분, 5분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쪽에 정말 자기가 꼭 맞춰야 되는 그 빈칸이라거나 순서 문제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마 80점 후반대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는 얘기니까 약간 어깨에 힘을 빼고 본인이 풀 수 있는 문제 쪽에 더 시간을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절대평가여서 난이도에 따라서 그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상대평가면 이제 다른 친구 어려우면 같이 물론이죠. 이제 네, 떨어지지만 네. 절대평가인 경우에 어려우면 자기가 절대 점수가 너무 네. 낮게 나와서 네. 그렇게 낮은 등급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 시험 난이도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한데요. 그러니까 아마 질문 주신 분이 학생인지 학부모님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 좀 애매한데 다른 과목이랑 비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이나 국어 같은 경우에 난이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죠? 1등급 커트라인을 보통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등 커트라인이 98점이다. 난이도가 쉬웠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1등급 커트라인이 뭐 89점이다. 어려웠다는 얘기인데 그 작년 같은 경우 영어 절대평가 제도 첫 번째 해였는데 난이도를 잴 수 있는 게 뭐냐면
전국에서 90점 이상의 학생의 비율인 거예요. 근데 그 비율이 대략 제 기억이 한 8.2%, 7.8%그 정도였거든요. 8% 정도였습니다. 근데 올해 6월달, 9월달에는 그보다 더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평가라고, 특히 절대평가라 그래서 약간 좀 학생들 말로 만만하게 보고 시험 공부를 좀 등한히 한 면도 없지 않을 텐데, 난이도 자체는 지금 올해에 드러난 면으로는 90점 이상의 비율이 줄고 있다. 그리고 또 작년에는 없었던 신유형, 제가 말씀드린 신유형이 등장했거든요. 처음 보는 그런 스타일의 지문이 등장해서 아이들이 좀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은 6월달, 9월달과 동일하게 4%보다 적진 않겠지만 작년보다는 어려울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작년보다 어렵다. 네네. 네, 그 어법 문제에 대해서 네네네. 좀 고민하시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네네. 그 어떤 유형이 지금이라도 좀 어법 문제가 한 문제 아니면 많으면 두 문제, 어법 문제가 한 문제 28번 한 문제. 나옵니다. 네네. 네. 어떤 것만 이것만은 꼭 알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그래요. 네, 그 어법 문제는 사실 지금 1등급을 받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난 어법에 너무 자신 있어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학생 때 제가 곤란했던 그런 부분인데 학생들이 이거를 이제 그 선별해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이 제일 많이 들어봤던 어법의 그 주제랄까 소재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문항을 제가 한번 꼽아보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동사, 어차피 어법 문제는 품사에 관련된 문제니까 특히 품사 중에 동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동사 가지고 어법 문제 낼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나요? 크게 저는 3가지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문장 전체에 주어가 있으면 반드시 본동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사랑 동사가 아닌 준동사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통 어법 시간에 배우는 투부정사랄지 동명사랄지 분사랄지 이런 준동사, 그러니까 본동사랑 준동사랑 구별하는 문제 있죠. 보통은 이제 ing 밑줄 이렇게 쳐 있어서 그게 이제 정답으로 나오는 그런 문제.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관계대명사랑 접속사 구별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형용사, 부사 선택하는 문제. 그 다음에 아까 그 동사 부분에서 주어의 수일치 문제, 그 다음 수동태 문제. 그 정도를 꼽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큰 주제별로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그 수능을 15일 남겨놓은 시점에서 네. 가장 신경 써서 준비해야 될 것이 영어 과목에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여쭤보셨어요. 예, 지금 저도 이제 그 화면을 보고 있는데요.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유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아마 많이 긴장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3학년 학생인 것 같은데, 글쎄요, 너무 총론적인 이야기지만 본인을 믿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고3이라면 학교에서 지금까지 EBS 교재로 이제 시험을 중간고사, 기말고사 많이 봤잖아요. 그 본 어떤 시험 교재에 내가 헛되지 않게 공부했다라고 믿으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풀 수 있는 것 쪽에게만 집중하면 분명히 목표 등급에 근접한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풀기 좀 어려운 문제는 빨리 좀 이렇게 쉬운 말로 포기를 하시고 풀 수 있는 쪽에 집중하셔서 거기에만 내가 원하는 다 맞춘다면 원하는 등급 쪽에 갈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네. 듣기 1번이 집중이 안 돼서 자꾸 틀린다는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드렸는데 성우가 이제 이런 멘트를 하거든요. 자, 지금부터 2019학년도 수능 듣기 평가 문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멘트를 하는데, 그럼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 정신없이 시험지를 막 열어요. 막 연 다음에 자기는 듣기에 자신 있으니까 18번, 19번, 20번 문제를 막 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도 덩달아 불안하니까 네. 나만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싶으니까 뒤를 막 풀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우가 1번 얘기를 하면 허겁지겁 1번을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방송할 때 이렇게 심호흡하고 이렇게 방송에 들어갔지만 약간 버벅거리는 측면이 없지 않았는데, 심호흡을 크게 하시고 1번 문제를 무조건 맞춰야 된다는 생각으로 한 10초, 20초 이렇게 집중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듣기 평가에 집중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마무리를 네. 연달아서 지금 듣기 문제인데요. 네. 듣기의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무슨 비결이 방법이 뭔지 좀 물어보셨어요. 집중 자꾸 집중력이요? 흐트러지나 봐요.
듣기의 집중력이라면 어떤 걸까요, 기자님? 그러니까 자꾸 딴 생각이 난다든지 이럴 네, 때 좀 네. 이런 잡념을 좀 네, 없앨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집중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약간 작은 소리만 나도 좀 막 이렇게 집중이 흐트러진다든가 이런 친구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투의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독해 문제에 한 반쯤 정신이 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내가 빨리 19번 풀어야지 지금 내 시간이 안 모자랄 텐데 그 생각을 한번 지워보세요. 정말이에요. 그 생각을 지워보면 편안해질 겁니다. 일단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실 좀 이거 정말 마인드 컨트롤의 문제인데, 학생 여러분 질문한 분이 아마 남학생이면 좋아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뭐 배그라거나 얘들 네. 좋아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제는 뭐 롤이라거나 그거 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죠? 주변에 아무리 시끄러운 소음이 들려도 집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약간 자기의 최면인데, 내가 듣기를 너무 사랑한다, 좋아한다. 네. 이 문제 꼭 맞춰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집중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네. 그 마무리 이제 2주 남았는데 EBS 연계 교재를 더 볼지 아니면 연계 교재를 변형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건지 알려달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예, 학생 여러분께서는 이제 연계 교재, 저 질문은 그러니까 이제 EBS 교재에서 직접 연계돼서 나오는 한 7문항 정도 때문에 아마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본인이 공부했던 EBS 교재의 내용을 거의 이제 뭐랄까요, 한 2번, 3번 정도 본 경우에 문제가 지문이 똑같다면 거의 이제 비슷하게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연계 교재 변형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대묻고 싶은데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 연계 교재로 공부를 하시되 변형 문제를 푸시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변형 푸시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그 지문이 원래 EBS 교재 지문이 빈칸 문제라면 빈칸 문제는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로 나올까요? 어휘 문제로 나오거나 순서 문제로 나오거나 아니면 대입학 문제로 나온다는 얘기인데, 뭐가 됐든 간에 그 지문에서 필자가 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대의가 뭐냐를 파악하는 공부를 하는 게 오히려 저는 변형 문제를 푸는 것보다 더 좋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또 질문이 들어온 게요. 마지막 이제 마무리 이제 2주가 남았는데 네. 그 연계 교재 방금 전에 질문이 들어왔잖아요. 그것과 네. 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자기가 약한 유형의 문제들만 좀 집중적으로 푸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좀 두루두루 네. 다양한 유형이 섞여 있으니까 네. 모의고사 한 세트 풀듯이 네네. 그렇게 다양하게 그냥 푸는 게 좋은지, 내가 계속 틀려왔던 그런 문제들만 집중적으로 푸는 게 알겠습니다. 좋은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 정도면 현실적으로 이제 어떤 경우냐면 2등급 정도는 이상인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3등급, 4등급, 5등급 뭐 이런 친구들은 사실은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어떤 특정 유형이 약한 게 아니라 그냥 영어 자체가 좀 약한 경우거든요. 네, 그러니까 2등급 이상 1등급 요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 유형, 예를 들어서 뭐 빈칸이라거나 예를 들어 순서라거나 대표 유형이잖아요. 4문제씩 나오는 그런 중요 문제인데, 그 문제가 좀 어렵다면 당연히 그 지문을 하루에 한 3지문 이상의 문제를 풀어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리고요. 네. 물론 그거 말고도 본인이 자신 있는 걸 할지라도 대입학 문제라거나 아니면 뭐 빈칸 문제도 반드시 꼭 같이 편식하지 말고, 과목 간의 편식도 하지 마시고 영어 유형 간의 편식을 하지 말기를 지금 단계에서는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 신유형 말씀하셨는데, 신유형이요. 예, 네. 신유형 네. 어떤 것들을 좀 예상하시나요? 사실 이거는 학생들은 별 생각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요? 이제 네. 왜냐하면 똑같은 영어 문제고 그냥 뭐 어렵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아. 근데 이제 저처럼 이제 수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올해 6월달 시험을 저도 이렇게 풀어보다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21번이었는데 네. 보통 이제 21번 문제가 보통은 대입학 문제로 아이들이 보통 제일 쉬워하고 만만해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21번 문제가 처음 보는 스타일이었어요. 네. 어떤 거냐면 지문 내용이 빙하가 되게 이제 뭐 다시 생길 수 있는데, 빙하가 생기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핵폭탄으로 그걸 깨트릴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지진 얘기가 나오면서 지진이 엄청나게 큰 지진이었는데 빙하에다가 어떤 영향 끼쳤을까요? 하면 제일 마지막에 넌 아무것도 못했다 이렇게 딱 나왔거든요. 거기에 밑줄 쳐 있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영어로 설명하라라는 게 이제 신유형 문제였어요. 네. 그리고 9월달 시험에서는 메이저리그 얘기를 하면서 어떤 그 선수가 한 말을
약간 농담 내지는 재치 내지는 비유적인 표현에 이제 밑줄이 쳐 있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마치 속담처럼요. 어렵네요. 무슨 의미인지를 네. 이렇게 해라, 골라라 이런 게 이제 네. 문제였는데 이 부분은 학생들이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내용이 정확히 무슨 말인지를 완전히 알면서 그 해당되는 그 짧은 어떤 한 줄이죠. 한 줄의 그 지문이 보통 이제 비유적 표현이라거나 함축적 의미를 가진 내지는 속담 같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게 정확히 어떤 얘기인지 알아야 되니까 언어적인 센스랄까요? 감각이 좀 필요한 그런 지문인데 여러분 실제로 문제를 푸시면서 대비책 실제 문제를 풀면서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하면서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혼자말로 좀 이렇게 설명을 해보시고 친구한테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마치 영화 보고 내용을 친구한테 말해보다 보면 본인 스스로가 더 잘 정리가 되는 경험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한번 말해보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또 다른 네티즌 분이 시간이 10분만 더 있으면 2등급 맞을 자신이 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 푼대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시간 배분 좀 물어보셨어요. 아, 정말 그 저에게도 1년에 한 100번 정도 듣는 질문이거든요. 네. 다 모두의 고민인데 네. 그 아마 저렇게 물어보는 친구는 학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한번 뭐 작심하고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냥 뭐 빨리 풀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문제와 풀 수 없는 그러니까 앞부분에 나오는 그 문제 있잖아요. 그런 거를 여러분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하죠? 이렇게 영어 지문이 있으면 뭐 끊어라, 괄호 묶어라, 그다음에 뭐가 주어 이렇게 분석하면서 보통 수업도 많이 하시고 많이 들을 텐데 시험 문제 볼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 게 좋으냐면 마치 여러분 그 국어 그 수필이라거나 이런 거 읽으실 때 이게 끊어가면서 이렇게 읽으시나요? 그렇지 않죠. 이해가 되니까 되게 빨리 이렇게 읽어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본인이 풀 수 있는 문제 쪽에서는 정말 내가 이렇게 빨리 풀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빨리 읽어보세요. 지금 정말로 굉장히 빨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천천히 읽으면 이해가 되고 빨리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풀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빨리 풀어야 돼요. 여러분이 풀 수 있는 2점짜리 문제는.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3점짜리 좀 어려운 네. 지문에서 시간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앞부분에 좀 집중해서 굉장히 빨리 푼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바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로. 네, 네. 최대한 빨리 푸는 수밖에. 예, 정말 그게 네. 정답이에요. 네. 네. 근데 마음먹기에 다릅니다. 정말로. 네. 네. 이소리 씨가 물어봤는데 네. 영어 3등급이신 것 같아요. 영어 3등급이면 정시에서는 힘든가? 정시에서 좋은 그 원하는 대학에 가기 힘든가?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네. 이 얘기는 약간 제가 볼 때는 아까 기자님하고도 제가 처음에 말할 네. 때 얘기했었는데 정시에서 3등급이 가기 힘든가? 이 얘기는 이게 정답이에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그러죠. 경우마다 다르다. 왜 그러냐면 특히 정시에서 극단적인 경우에 서울대 같은 경우는 영어가 등급이 하나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0.5점인가요? 거의 이렇게 감점이 되지 않습니다. 또 이제 하지만 연대 같은 경우는 좀 반영 비율이 좀 높죠. 그러니까 학교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질문 주신 분이 네. 만약에 영어가 3등급이지만 뭐 수학, 국어, 탐구는 모두 1등급이다. 이러면 상관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다른 과목과 다른 과목의 형평성과 그 다음에 시험 끝나고 나서 일단은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최선을 다하시고 끝나고 나서 실제로 이제 그 정시 지원할 때 세 군데 학교를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지원할 때 상담 받으실 때 네. 잘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네. 그 122님이 저는 애들이 다 맞는 주제 파악 문제에서 틀려서 수능날 걱정이 된대요. 주제 파악 문제는 어떻게 가장 쉬운 문제라고 보통 나오는 거죠? 보통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네네네. 네, 보통 이정 문항이죠. 네, 그거라도 이제 맞춰야 되는데 맞아요. 그거를 네.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근에 22번, 23번 문제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한번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 영어 지문이 아주 길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 얘기만 계속합니다. 그 한 가지 얘기를 표현을 바꿔가면서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이 있다고 할지라도
세 번째 문장, 네 번째 문장에서는 더 좀 예시를 든다라거나 아니면 다른 것과의 비교를 통해서 결국 그 어려운 문장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을 풀어 설명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풀 때 연필로 문제 풀죠. 전 이렇게 시키는 편인데요. 그 비슷한 표현의 밑줄을 한번 쳐보라고 제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정말 정답이니까 그거랑 거의 같은 표현에다가 선택지 중에 고르면 완전 100% 이해가 안 됐다 할지라도 정답에 근접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이제 2주 남았으니까 혹시 뭐 그 수능에서 많이 얘기하는 오답 노트 이런 얘기를 네. 많이 하는데요. 네네. 지금까지 틀렸던 문제들만 네. 좀 계속 반복해서 풀어본다든지 오답 네. 노트를 만들거나 새롭게 네.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떨까요? 글쎄요. 무슨 뭐 수학이라거나 과학이라거나 이렇게 오답 노트를 많이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 오답 노트가 있다면 여러분 혹시 이제 그동안 3학년 때 고3 때 모의고사 되게 많이 보잖아요. 틀렸던 거를 꼭 이렇게 모아놓은 친구들이 혹시 있다면 그 전제를 말씀드리는 거죠. 있다면 그 틀린 거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본인은 본인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그 문제를 보면 본인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 그러니까 지문 자체를 완전히 다 이해했는데도 선택지에서 실수로 틀렸는지 아니면 지문을 완전히 이해 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지 중에서 막 소위 말해서 두세 개 중에서 이렇게 본문도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찍을 수밖에 없었는지가 본인은 본인을 잘 알거든요. 만약에 후자의 경우라면 왜 이해가 안 되는지를 본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분명히 본문에 있는 되게 중요한 문장인데 그 문장에 있는 어떤 영어 표현이라거나 아니면 문장 구조가 복잡해서 해석부터 잘 안 돼가지고 무슨 말을 이해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문장이 있다면 그 문장을 본인 것으로 만드는 게 지금 단계에서의 오답 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험생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좀 당부 말씀 부탁드릴게요. 고3 여러분들은 정말 그 고등학교 3학년 동안 또 시간을 이렇게 3학년으로 한정해도 1년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그 재수생 내지는 N수생 제가 더 수업하고 있는 종로학원 친구들 재수생 친구들이니까요. 1년 더 내지는 2년 더 이렇게 수능 공부에 올인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도 제가 했던 말인데 여러분 정말 믿는 대로 생각한 대로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때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면서 한번 주무셔 보세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웃고 있거든요. 진짜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인상 쓰고 자잖아요. 그럼 다음날 아침에 인상 쓰게 됩니다. 하지만 전날에 즐거운 생각하면서 자면 즐거운 생각이 나거든요. 나는 반드시 목표하는 등급을 맞을 수 있어라고 자기 암시라 그러죠. 자기 암시,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을 믿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반드시 좋은 결과 있기를 저도 희망하고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조선닷컴 VOD와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으니까 주변 분들에게도 추천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